세종연구소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이론과 아세안의 네트워크 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이론은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그다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전략은 기존의 현실주의, 자유주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 또 우리나라와 같이 중견국 외교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나라에게 주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전략은 국가를 포함하는 행위 주체, 이때 행위 주체는 국가뿐만이 아니고 기업 또는 NGO, 민간인 여러 주체가 가능한데요. 이런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자들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계의 망, 즉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기존의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망이 변형되면서 어떤 독특한 형태의 균열이 나타나게 될 때, 이때 이제 이 균열을 메꿔주고 틀어진 행위자들 간의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로서 매개자 역할을 할 때, 그 매개자 역할을 한 행위자는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여기서 갖게 되는 어떤 파워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개별 행위자들은 그 행위자가 원래 갖고 있는 국방력이나 경제력 같은 보유자원, 속성, 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전략에서 설명하는 힘은 한국과 같이 중견국 또는 약소국이 어떤 국제정치 질서에서 행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외교 전략을 수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기도 합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렇게 국가 간의 동맹, 예를 들면 이제 또 EU, 아세안, 또 브릭스와 같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이제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은 아세안인데요. 아세안은 강대국이 아닌데 네트워크 전략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굉장히 국제 정치에서 요즘에 이제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자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힘이 크지 않은 분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견국 또는 약소국으로 이루어진 10개 나라가 이제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점진적인 발전을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제 규모만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5번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외교 안보 및 경제 협력의 핵심적 행위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네트워크로 자기들 간에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강한 힘을 보유하게 된 거고,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밖으로는 외부 행위자들과도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과 밖으로 이중의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하는 아세안이 실천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아세안은 강력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중심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이 중심성은 3가지 정도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매개성입니다. betweenness라고 하는데요. 이 매개성은 이제 행위자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꼭 이 중간에 있는 이 행위자를 경유해야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매개자로서의 역할,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매개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는 근접성입니다. 이 행위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degree, 연결성인데요. 행위자가 많은 다른 행위자들과 고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행위자가 중심성이 높아진다. 즉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내부적인 중심성, 그다음 외부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영향력, 이렇게 2가지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네트워크는요, 아세안이 2003년에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자라는 비전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아세안 헌장을 도입하고 이어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을 채택하게 됩니다. 외부 네트워크는 사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서 펼쳐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세안의 3가지 공동체 목표에 맞추어서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 측면에서 아세안은 정치 안보 공동체를 이루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아세안이 응집력 있는 행위자로서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지 그 역할을 한 몇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얀마가 2012년에 이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고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전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국경 분쟁이 있었을 때도 아세안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 이후에 아세안에서 이제 중재위원회를 만드는 등 그 내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심성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지역 협력을 하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세안에서 기반을 두고 아세안에서 시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협의체, 지역 안보대화죠. ARF. 이것도 이제 아세안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이거 1996년에 아세안에서 시작이 된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 3국이 같이 모여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1997년에 시작한 거, 이것도 아세안 중심의 협의체입니다. 등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아세안 주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자, 양자, 또 소다자 이런 중층적인 협력 기제들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능률적으로 구조화된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는요, 아세안 경제공동체 목표를 향해서 2007년에 이제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고, 2020년 11월 기준으로 아세안이 사무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달성했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3.4% 정도 달성했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위해서는 진짜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관세, 통관 시스템을 단일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구축도 했고, 그리고 단일 애프타라고 단일 FTA를 체결했으면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으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뇌리에 딱 좀 떠오르실 만한 것이 바로 작년 2020년 11월에 체결한 RCEP이죠. 아세안이 자기들과 이제 FTA를 체결한 6개 나라와 먼저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전 세계 최대의 FTA를 타결해내게 된 것이죠. 그 외에 사실은 아세안은 대화 상대국과 양자 차원에서의 FTA도 체결하고 있고, 아세안과 그 국가 간의 FTA도 체결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협상 중인 FTA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측면을 보면요, 이 역시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라는 어떤 그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육을 같이 시키고 연구를 하고, 뭐 문화적인 교류, 그다음에 아세안 문화 또는 관광지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 보존하고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세안이 하나 된 아세안 시티즌십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이제 아세안이 이런 노력들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참여시켜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유네스코나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보면 코로나19와 같이 어떤 거 보건 또 자연재해 뜻하지 않았으나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세안이 외부 대화 상대국들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개별 회원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캄보디아, 미얀마 각 개별 회원국이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겠지만, 아세안이라는 커다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요국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세안이 대외 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세안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외부 네트워크를 펼쳐나가는 것보다 사실은 응집력 있는 내부 네트워크를 좀 단단히 다지는 것, 이것이 선결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영내에 있는 중심성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고, 사실은 또 이제 캄보디아와 미얀마처럼 또 라오스처럼 이렇게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고, 그래서 아세안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아세안이 미중의 어떻게 대리 전쟁을 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세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분열의 위기까지도 지금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세안이 단합하고 하나의 아세안 중심성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의 손해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쓴 글에서의 이제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사점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세안의 네트워크 외교 전략은 우리나라에 갖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 양쪽에 끼어 있고 선택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꾸준히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북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제약 요건들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또 많은 강대국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아세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의 어떤 감정적인 역사적인 그런 부채가 갖고 있는데 한국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입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트워크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국가가 아닐까. 그래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럼 한국은 왜 아세안의 네트워크 외교 전략을 쫙 봤을 때 어떤 협력자, 파트너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것이 원래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자와 행위자 사이에 어떤 균열이 있을 때 그거를 이어주면 강력한 그 연결성의 힘을 갖게 되는 거라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아세안은 이제 인도와 협력을 하고 싶고, 인도도 아세안과 협력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이 양자 간에는 지금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RCEP에서는 인도가 지금 최종 협상장에서 나갔고 타결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인도와 아세안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FTA를 통해서, 특히 RCEP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한국이 아세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세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차원, 다자 차원, 그리고 소다자 차원, 중층적인 이런 협력 기제를 가지고 네트워크 전략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아세안과 중층적인 협력 기제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메콩 유역에 있는 5개 나라 국가들과 협의체를 2019년에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죠. 해양 동남아 국가들과 사실은 한국 빼놓고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사실 다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양부에 있는 국가 중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네 나라들이 이제 같이 모인 해양부 국가들과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빈프에가라고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은 빈프에가 파트너 컨트리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여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뭔가 좀 더 다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